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퇴사를 하면은 경쟁업체에 취직하지 못하도록 경쟁업체 금지 약정을 같은 것들을 뭐 할 텐데, 뭐 사실 이게 그러면은 유효한지 이 하나의 이슈가 될 것이고, 반대로 이제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 경쟁업체 인재를 채용하는 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이 하나의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판례를 먼저 보면은, 경업금지 약정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일단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약정이 뭐 지나치게 제한한다, 뭐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그런 걸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무효다. 다만 즉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다면은 유효하다고 보는 판결이겠죠. 그러면은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뭐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든지 근로자가 어떤 지위였는지, 뭐 회사의 핵심 연구 인력이라든지 뭐 그랬으면 당연히 위험성이 있겠죠. 그리고 경업을 제한한 기간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직종이라든지 뭐 경업 금지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 보상을 하였는지, 뭐 근로자의 퇴직 경위가 어느 정도인지, 뭐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한다면은 이 제한은 유효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유효할 수 있고, 만약에 근로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쟁업체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회사는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안 경쟁업체 취직에 대한 그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이 사람은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려주세요라고 신청을 하고, 그게 인용이 되면은 근로자가 경쟁업체로 취직을 하면은 회사 그 일수만큼 취직한 일수만큼 회사로 뭐 손해배상을 내야 되는, 가처분을 위반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경업금지 약정이라든지 전직금지 가처분의 문제는 이 경쟁사와 근로자만의 문제입니다.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전직금지 가처분 대상인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사람을 채용한 경위나 그런 부분이 아예 이 경쟁사의 핵심 기술을 빼오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나온 게 드러난다면, 된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여부에 따라서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다만 전직금지 가처분을 받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채용을 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 여지는, 그거 자체만으로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점을 먼저 말씀해 드립니다. 이 다만 이제 뭐 근로자가 전직금지 가처분이 있으면은 사실 취업을 뭐 하진 않겠지만, 이건 어쨌든 경쟁사와 근로자만의 문제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 그 헤드헌터를 통한 채용도 뭐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헤드헌터는 일단은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하면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인력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업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구직회사가 헤드헌터에게 이제 이 잡에 필요한 적합한 인재를 뽑아주세요라고 채용 의뢰를 하면은, 헤드헌터가 이제 후보자를 탐색하고 회사에 제안을 하고 채용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뭐 약정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3개월, 6개월 정도 유지가 되면은 연봉의 몇 퍼센트를 보수로 지급하는 그런 형태의 계약이 있습니다. 이 헤드헌터의 법적인 지위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 소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헤드헌터를 통한 채용의 문제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헤드헌터들이 본인이 채용을 시켜야지 본인의 보수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채용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적합한 인재가 아닌데 채용 제한을 한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회사가 생각하는 연봉은 뭐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수준이거나,
전 직장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뭐 7천만 원 연봉을 줄 테니까 뭐 이 회사는 7천만 원 연봉을 보장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뭐좀 과대하게 광고를 해서 하는 문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헤드헌터는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이 헤드헌터에 통한 채용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이 좀 이슈가 되는데 결국 키포인트를 찾으시면은 헤드헌터에게 전부 위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잠만 공개를 하고 지속적인 진행 과정은 인사 담당자도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좀 키포인트일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에 있어서는 헤드헌터는 회사의 소속 직원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지 않게 채용이 드랍되거나 종료된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했는지 그런 여부는 다 확인을 한 번은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사이닝 보너스라고 보면 되는데 아까 어떻게 보면 경쟁업체 관련된 핵심 인재를 채용하는 것과 좀 비슷한 내용일 것 같아요. 회사에 입사하는 직원에게 주는 일회성 인센티브인데 사실 이 일회성 인센티브를 모든 직원에게 모든 채용할 때마다 주는 건 아니겠죠.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할 때 이제 일회성 인센티브를 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이닝 보너스의 성격이 뭔지 그리고 사이닝 보너스를 주었기 때문에 의무 재직 기간을 약정할 수 있을지가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약 예정 금지 제 규정을 하면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획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 불이행이라는 게 퇴사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퇴사를 하면 얼마를 줘 또는 퇴사를 하면 얼마를 주기로 위약을 하는 약정을 하거나 퇴사를 하면은 뭐 실제 손해배에 상관없이 뭐 1,000만 원을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의무재직 기간이라는 것은 준다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 규정에 대한 판결이 하나가 있는 게 기업체에서 부담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 즉 원래 근로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어, 회사가 대신 부담해주고 대신에 이것을 의무재직 기간 동안 근무를 하면은 면제해주기로 하는 약정은 이 근로기준법 20조랑은 다른 계약이므로 유효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이닝 보너스의 대가가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의무재직 기간이 유효한지 안 유효한지가 좀 나올 수 있을 것인데, 근데 뭐 판결을 보면은 사이닝 보너스가 두 가지 성격으로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직에 따른 보상, 즉 우리 회사로 오는 것에 대한 보상이나 우리 회사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의 대가로서 성격인지 아니면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로서의 상급인지 이 부분에 대해 성격을 보이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만약에 이 첫 번째 성격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만 기능을 하고 있으면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사이닝 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이기 때문에 의무재직 기간은 존재하지 않는 의무재직 기간을 주장하는 것은 처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런 판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사이닝 보너스에 대한 판결은 지금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아래 부분 의무 근무 기간 동안에 이직 금지 내지 전속 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인정한 판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판결의 입장으로 보면은 이런 전속 근무의 약속에 대한 대가로 사이닝 보너스를 주었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볼 수도 있을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래서 뭐 사이닝 보너스 약정서는 제가 샘플로 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직의 대가로 했냐, 전속근무의 대가로 했냐에 따라서 이직의 대가면은 근로계약 체결 자체로 대가적 관계는 이행이 되었다. 그래서 반환 청구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전속근무 대가로 한 경우에는 의무재직 기간이라는 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의무재직 기간을 좀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으로 볼 수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이 유효성이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유효성을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의무재직 기간이 좀 합리적이냐. 뭐 보통 3에서 5년 정도까지는 유효하다고, 5년 이내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5년을 넘어가는 7년 또는 10년의 의무재직 기간은 좀 과도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무효로 인정이 될 여지가 있을 것이고, 반환 금액이 적절한지, 뭐 1억을 사이닝 보너스로 받았는데 뭐 4년 근무하고 퇴사했더니 1억을 전부를 다 받아내라. 이거는 좀 적절하지 못하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근무한 기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공제를 하고 뭐 5천만 원 또는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반환을 해라. 이런 식의 약정은 유효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이닝 보너스를 하면 이제 같이 따라오는 개념이 이제 리텐션 보너스가 있는데요. 리텐션 보너스는 뭐 판례로 나오는 그런 건 아니지만 사이닝 보너스는 같은 개념이나 법리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퇴사하려는 직원을 전류시키기 위해 직원에게 주는 일회성 인센티브, 즉 직원이 제가 더 다른 기업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럼 우리 회사가 리텐션 보너스를 줄 테니까 우리 회사 남아주렴. 뭐 이런 성격의 보너스겠죠. 네, 그러면은 이것도 일회성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단순히 잔류의 대가로 주냐, 아니면은 전속 근무의 대가로 주냐에 따라서 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법리는 아까 사이닝 보너스랑 똑같이 단순히 잔류의 대가로만 준다면은 반환 청구는 어렵고, 전속 근무의 대가, 우리는 리텐션 보너스를 줄 테니 이거 받고 한 2년간 3년에서 5년만 더 다녀달라라고 하면은 이런 유효성에 따라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효성 판단은 아까 사이닝 보너스랑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약정서는 제가 샘플로 드린 거기 때문에 이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